아,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네. 좀 이제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드린다면 내년 초까지 금매가 나올 거고 금매가 소량이고 금매는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전문가들의 답변은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답변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 뭐 제일 애매한 거는 시장이 뒤숭숭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답변이 제일 좋은 답변이에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설령 그게 보인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틀리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책임은 못 져요. 책임은 못 져요. 근데 그게 맞았을 때 다르게 행동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일단은 장기적인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올랐던 원인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아파트 서울 시내 공급을 막아내서는 재건축으로 막고 재개발 사업도 추진이 지금 요새 뭐 난리죠.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돼, 이주비도 안 나와 난리죠. 개판 5분 전이지. 이게 완전 개판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린 그 서울시에서 사라진 재개발 구역 420개 그게 약 30만 가구에 육박하는 공급 가능 물량이 사라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서울 시내 집을 공급을 막고 있는 거고 정부는 앞으로 공급할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풀고 짓는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기를 바라고 있고 솔직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말입니다. 자, 이 상태로 내년도 초를 맞이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 11월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1월 달, 뭐 2월 달 되면은 1월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1월이 그 부정적인 뉴스가 점령을 할 거야. 사람들을 이성적인 대응을 못하게끔 몰아갈 거예요. 나라 망하는 직전까지 가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요. 뭐 그런 부분에 흔들려서 팔 사람들도 있겠고 버텨낼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아무튼 요거는 대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을 겪고 있는 거고 또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금액대가 높은 부동산이 문제예요. 근데 올라간 게 가팔랐고 내려가는 것도 좀 가파른 각도로 단기간이지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잡을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내용 하나랑 그다음에 소액으로 본다면은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임대 사업에 대한 고찰로 말씀드리면은 임대 사업자 세금 혜택이 커요, 적어요? 되게 크죠. 임대 사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제도예요. 그리고 소수의 세법을 잘 아시는 소수가 임대 사업을 잘 활용해서 사실 뭐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중 앞에 서서 임대 사업을 막 강조한 거는 한 5년 된 것 같네요. 5년. 5년 정도. 5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임대 사업 등록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뭐 이렇게 집을 사고 그랬어요. 이 임대사업 제도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황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일단은 이게 어떤 그냥 기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임대사업 제도를 크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이제 지방세 통계 영감이라는 자료를 매년 발표하는데요. 작년 자료를 좀 볼게요. 작년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전체 이 지방세 중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보죠.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 지방소득세는 이제 국세,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고요. 꽤 커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전국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또 구별로 또 보게 되면은 부동산 취득세와 이 재산세가 그 지자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많이 큽니다. 아주 많이 커요. 거래가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세를 내줘야 지자체 세수가 돌아가는 거고, 물론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 국고 지원을 또 받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작년에 이제 거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서울시 지방세가 총 17조 8천억이 거쳤는데 그 중에 취득세가 한 5조 3천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한 2조 2천억 정도 돼요.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꽤 큰 비중이죠. 굉장히 큰 비중이고, 특히나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세원이란 소리죠. 세원. 자, 그러면 내년도에 거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쵸. 거래가 완전 동결됐겠죠. 거래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매수자가 없어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답답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자도 적지만 매도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시장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8월까지 막 올라올 때 사실 상승폭에 비하면 거래량이 그 상승폭 대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2006년도 때 같은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 육박하는 상승폭은 나왔고요. 그 말은 굉장히 소량의 거래로 하나 거래되면은 수천만 원 억을 올리고, 또 하나 거래되면 거기서 또 수천만 원 또 억을 올리고, 굉장히 소량의 거래로 올라온 건데, 내년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래는 굉장히 급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마다 세금 걷어서 내년에 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돈 없으면 다 무용지물인 계획들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세가 거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임대사업 제도를 처음 돌이켜보면은, 이거는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작한 제도예요. 서민주거. 그리고 사실 이 임대사업자 지금 등록이 서민주택 임대료 이런 문제, 서민주택의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대료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계약건별 5%로. 많이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여도 같은 금액대라면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낸 집으로 들어가지, 그쵸?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 들어가서 만기 때 얼마를 올려달랄지도 모르는 거를 2년 계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임대사업 등록한 집을 세입자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민주택에는 도움이 되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약간 퇴색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퇴색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도 그래요. 공시가격 6억, 85제곱미터, 이런 기준이 있는데,
공시가격 6억이면은 시세가 10억이 넘습니다. 대체로 10억이 넘습니다. 과연 이게 서민주택이고 그런 시세가 10억에 육박하는 집을 임대 등록해서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한 일이냐? 당연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국민들이 몰랐거든요. 임대사업이 뭔지, 그걸 내면 무슨 혜택을 주는지 관심도 없었고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체로 알게 됐죠. 물론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부가 작년 겨울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활성화. 진짜 어떻게 이게 정책을 쓰더라도 시장 상황과 180도 반대되는 정책을 쓸 수 있는지, 네, 참으로 너무 답답한 일인데요. 아무튼 이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건보료 지원을 약속했죠. 8년 이상의 장기 임대 중공동 등록하면은 인상되는 건보료의 80%를 지원하는 거였죠. 단기 임대는 40%를 지원하고요. 그 구멍 나는 이 세원은 다 국가가 메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잘못된 제도예요, 사실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달라고 그 어떤 임대사업자도 정부한테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정부가 앞장서서 등록해라 하면 이렇게 혜택을 줄게. 여러 가지 면으로 절세할 수 있는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 취득세도 거의 안 내고 아예 안 내거나 거의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게 해줄게. 아예 계산에 안 넣어줄게, 종부세는. 건보료도 지원해줄게. 이거는 정부가 먼저 꺼낸 얘기예요. 참, 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요.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될수록 국가 세수가 증가해요. 국세 세수는 증가해요. 왜? 임대사업 제도권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세원 탄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다 신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소득세는 국세예요, 여러분. 국세. 소득세는 국세. 그런데 이제 취득세, 재산세는 뭐예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이 활성화될수록 국세는 내더라도 지방세는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꽤 커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서울에 약 10%의 주택이 임대 등록되어 있어요, 이미.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향후에 지방세 감면액이 매년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 자료입니다. 벌써 이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임대사업 때문에 머리 엄청 아프겠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국세가 느니까 지방세를 이렇게 충원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건보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세원에 빵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임대 등록하지 않은 그냥 집 한 채 있는 분도 다 재산세는 내시는데 이 소형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수백 채씩 임대사업 하는 분들은 재산세를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그 수백 채의 재산세 공백은 다수가 메꿔주는 거죠. 다수의 국민들이 메꿔주는 거죠. 참 기가 찰 일이죠, 이게 지금. 임대주택 세제 혜택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일단 면적 기준 강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취득세나 재산세 뭐 40, 60, 85 제곱미터라는 어떤 면적 기준들이 있는데 대폭 좀 면적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액 기준도 새로 손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가격 6억은 시세로는 너무 높다. 최소한 반 이상 낮추지 않을까 싶어요. 반 이상.
그리고 단기 임대 사업자는 아직까지 그 양도세 혜택은 뭐 거의 없지만은 지방세 감면 혜택 있거든요. 아마 없애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단기는 안 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짓는 또는 뭐 나라에서 하는 그 뭐예요? 뭐 공공임대 같은 거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뭐 공공성 성격을 띠는 주택들. 우리 기업형 뭐 임대주택도 많고요. 굉장히 공공성을 띠는 주택들과 이 단기 임대랑 취득세랑 뭐 재산세 혜택을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거예요. 지금 9.13 대책 발표 전에 사신 주택 있죠. 그러니까 뭐 9월 12일 전에 산 거, 예. 갖고 계시는 거 이미 사서. 그거는 지금 9월 13일이 지났지만 지금 임대 등록하면은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옛날 혜택을 줘버려요. 좋은 혜택이죠. 지금 강화된 혜택이 아니라 완화된 혜택이 아니라 옛날 혜택을 줘요. 아마 그것도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냥 9.13 대책 전에 샀든 말든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 이후에 등록하면 매수 시점을 떠나서 혜택을 아예 안 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거래량 급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내년도 초부터 슬금슬금 나올 거예요. 지금 잘 안 나오지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은 뭐냐? 임대사업 때문에 지자체 세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몰아가면서 임대사업 제도를 결국 손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거래량은 원활하게 나오면서 시세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정부의 어떤 시각에서의 이상적임은 잡고 떨어뜨리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파리 대책으로 이 시장에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 대판 싸워서 대판 깨진 거예요, 지금요. 시장한테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잡힌다. 제가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부양책이 나와도 떨어질 때가 되면 언젠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우길 겁니까? 네? 그때까지. 이 임대사업 혜택은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10억 투자해서 10억 벌어라 라는 미션이 있고 또는 1억 투자해서 1억을 벌어라 라는 미션이 있고 또는 뭐 한 4천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어라는 미션이 있다. 이 세 가지 미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미션을 선택하겠어요? 네? 10억 넣어서 10억 버는 전략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미션이든 통과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쉬운 난이도가 뭐냐는 거예요. 4천 넣어서 4천 버는 거. 이유가 뭐죠? 이유.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는 게 고액보다 수익률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유. 봐요. 부동산이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요. 거의 통상적으로 500, 1000단위예요. 크든 작든. 그래서 작은 게 유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소액 투자가 유리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소액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큰 거를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여러 개 산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택 임대사업 제도 없이는 못 사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양도세도 그렇고요. 뭐 종부세도 재산세도 그렇고 머리 아픈 일만 잔뜩 생기죠, 뭐. 그리고 주택 거주주택 팔 때도 비과세가 안 돼 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강화되기 전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책, 이 규제, 아니 이 임대사업 혜택 자체가. 나는 이제 알았는데 이제 벌써 사라진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울거먹었어요. 임대사업 제도를 활용한 투자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임대사업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우리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 가액 기준이 없었다는 거. 가액 기준이 없었다는 거. 20억이든 30억이든 85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혜택을 줬다는 거. 미친 정책. 이게 제일 미친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9월 13일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6억이라는 기준을 신설해서 이제 강남의 음마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되죠. 이제. 참 어리석어도 정말 일부러 이런 정책을 쓰기도 힘들겠어요. 일부러. 진짜 대단한 정부예요. 그 혜택 주면 안 되죠.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을 임대사업 혜택 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 제도가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큰 손해 볼 것 같다. 큰 손해 볼 것 같으니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그 재테크는 소형주택 소액 투자더라. 소형주택 소액 투자더라. 요걸 하나 볼게요. 뉴스를 하나 보죠. 40대 남성 한 명이 이제 임대주택을 좀 많이 갖고 있죠. 1659채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 집부자 1659채 보유한 광주 사는 40대. 광주 서구에 살고 있어요. 43살로 혼자서 임대주택 1659채를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장수하셨네. 91살 되시는 분이 299채를 갖고 계시고, 대전에는 37살 되시는 분이 214채를 갖고 계시고, 전북에는 39살 되시는 분이 337채, 충북에도 39살 분이 485채. 자, 웃기죠? 30대도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 20대도 분발해야지. 30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죠? 참.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700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임대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저분이 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계산하기도 힘들겠네요. 재산세며 종부세며. 근데 그걸 안 내요. 저분이 갖고 있는 게 다 작은 소형주택이라면은 저분은 보유세를 내지 않아요. 이 얘기를 언제 한 겁니까, 도대체 지금요? 근데 이건 그래요. 저 나쁜 놈. 괜히 나쁜 놈처럼 보이죠, 이제? 저분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고, 이제. 정부가 내란 대로 활성화 대책까지 했잖아요, 대려. 이분들은 그전부터 샀던 거고, 정부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국가 뜻을 받드는. 하라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첫째, 이분들은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샀을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질문은, 이분들은 왜 이렇게 소형 주택을 많이 샀을까요? 세제 혜택도 세제 혜택인데, 세제 혜택도 세제 혜택인데 말이죠.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게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드는 좋은 부동산을 발견했어요. 거기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네? 남편도 갖다 팔고, 필요 없는 거 그거 갖고 뭐해? 갖다 팔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주 그냥 인생 한번 바꿔보자라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똑같은 유형의 부동산을 이렇게 몇백 채를 살 용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한 두세 개 사면 이제 심장이 쫄리기 시작해요. 나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또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도 한마디 거들어요. 야, 경기 되게 안 좋고 이제 난리 날 거라는 듯이 무슨 너 어쩌려고 그러니 도대체.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일단 사람은. 우린 되게 나약한 존재니까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악으로 깡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투자에 웬만큼의 완벽한 확신 없이는 이렇게 일을 못 벌립니다. 이게 진짜 망할 수가 없는 투자라는 걸 깨닫지 않고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예전에 몇 달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 중에 서울시 주택시장의 미래라는 영상을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개월수가 지났다 그래서 최신 영상만 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영상들이에요. 서울시 주택시장의 미래라고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내용 꼭 봐야 돼요. 왜? 쉽게 말하면은 이분들이 주로 많이 샀던 것은 단순히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소형주택이면서 서민주택을 많이 사신 거예요. 네. 서민주택을 많이 사신 거예요. 서민주택을. 정말 표현이 죄송한데 그게 삥 뜯어먹기 좋거든요. 만만하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하다고요. 응? 강남 와서 잘난 사람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것보단 우리가 장기를 두더라도 뭐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 나보다 하수랑 두는 게 유리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나보다 급수가 낮은 사람. 만만하거든요. 뺏어먹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분들은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삥을 뜯겨요. 봐요. 월세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지방에서 서울에 취직해서 상경해서 여기 뭐 원룸 하나 구했어요. 원룸 월세 한 70만 원 낸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연봉 3,000, 2,500, 250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버는 돈의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사이는 임대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한 달을.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한 달에 3분의 1, 4분의 1을 희생해주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틀립니까 이 말이? 이게 이 사람들은 수백 명, 1,000명이 넘게 있는 거고요. 이분을 위해서 살아주는 세입자분들이. 영혼까지 다 팔아가면서. 뭐 전세 살면 삥 안 뜯기는 것 같습니까? 전세도 다 전세 대출해봤잖아요. 세입자분들이요. 그럼 은행에서 또 삥을 뜯어가잖아요. 계속 뜯기는 거예요. 계속. 물가는 안 오릅니까? 애들 교육비는 안 오릅니까? 하루 종일 삥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버팁니까? 유지가 안 되죠. 양극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정말 죄송한 건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신들이 택하신 길이야. 자신의 집을 안 샀고 전세를 택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나라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싸게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 행복타운에, 신혼 희망주택, 신혼 로또주택 당첨될 거라 믿고 있어요. 아유. 그 정도 운이면 눈 감고 제가 서울대 가야 됩니다. 네? 되지도 않는 걸 꿈꾸고 있다니까, 다들. 되지도 않는 거를.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딴 데 봐, 자꾸. 근데 현실이 자꾸 다가와, 현실이 점점 다가와서 결국은 더 이상 고개도 못 돌릴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때 눈물이 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눈물이 나요. 엄청난 눈물이 나죠, 이제 그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최근 한 8년간 통계인가 보니까요. 소득 계층으로 이제 자가 보유율을 분석해 보니 최근 8년간 우리 이제 고소득자들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60%대에서 지금 70%한 중반 나와요. 근데 웃긴 건 우리 서민 계층이 자가 보유율이 더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죠? 집을 팔았다는 소리야. 미치는 거죠,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네. 이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죠. 이분은 게다가 지금은 이제 종부세 혜택은 없어졌지만, 네? 종부세도 안 내시잖아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됐던 원인이 뭐냐. 이게 질 수 없는 게임. 소형 소민주택을 사서 깨지기가 어렵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보세요. 저는 첫째, 일단 누가 봐도 저건 배가 아파. 근데, 저거를 경멸하고 이러는 거는 초짜예요. 여러분들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정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런 투기꾼 맞지? 이게 어떻게 투자자예요? 투기꾼이죠. 투기꾼 맞지만 저걸 손가락,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게 득대의 생각과 행동만 하자고요. 나에게 득대의 생각과 행동. 나에게. 자신에게. 그럼 나는 첫째 뭐예요? 나는 왜 못했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못했냐? 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몰랐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몰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분은 갑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누가 친구 전화해서 잠깐 나와봐. 주택 임대사업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참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찾아내고 누군가는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다는 분들은 이제 다음부터 뭐냐면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뭐고, 10년 후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뭐고, 과거 10년 전에는 뭐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시점마다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좋은 투자가 나오고, 둘 중에 뭐가 하나 삐그덕거리면 재미가 없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가치가 없어, 부동산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갖고 있는 것 중에 과반 넘게 그런 거예요. 임대 등록을 했어요, 벌써. 어디서 주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가치가 없어.